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이춘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저희가 미국 대선을 다루면서 트럼프 후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또 신문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났네요. 예, 뉴욕 타임스에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 인터뷰한 기사가 쭉 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렇게 그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좀 몇 가지 좀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죠. 그 한국과 일본에 있는 그 군사력을 뭐 이제 그냥 무조건 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방위비 분담금을 확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한국이나 일본이 올리지 않을 경우에 철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이제 그 이 동네 그 동북아시아의 이 국제 뭐 안정이 해쳐질 것을 대비해서 그 나라들이 즉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뭐 반대할 뭐 그런 거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는 그 직접 ISIS랑 싸우기 위해서 지상군을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거기 그 석유를 더 이상 사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나토 무용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혀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미국의 정책하고는 그 다른 그런 모습의 그 외교 정책 언급을 지금 했습니다. 이게 뭐 이제까지의 미국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거죠. 공화당, 민주당 어느 당도 지금 트럼프가 한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은 자신은 뭐 고립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제적으로도 고립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고립주의적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것을 그 아주 정교화된 이론은 아닌 거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제일 흔히 한 얘기가 미국은 지금 군사력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 이 세계에서 누구도 덤빌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군사 기지에서 철수하겠다 그러는 거는 앞뒤가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네. 되죠. 그렇게 큰 군사력이 불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체계화된 아주 그 정교화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 참모들이 뭐 다 얘기해 줬다고 봐야는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완벽하게 뭐 이론으로 이제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논리적으로 그 어설픈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핵을 불용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이 핵 만드는 것도 허용을 했고 프랑스도 허용을 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허용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무긴 정도 된 것이고 인도 파키스탄은 인도 파키스탄도 뭐 무긴이죠. 지금 인도의 경우는 부시 대통령이 오히려 인도의 핵 개발에 대해서 오히려 그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입장까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핵도 묵인을 했고 남아공도 언젠가 그렇죠. 남아공 같은 경우는 핵무기 제조했다가 알아서 해체를 했죠. 그래서 미국은 어느 나라가 핵을 만들었을 때 그 나라가 미국의 적국이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지 그 핵무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한 접근 방식은 북한의 핵을 뺏겠다라기보다도 북한을 레짐 체인지하겠다,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핵을 들고 있어도 괜찮은 나라로 바꾸는 것이 더 빠르다는 그런 얘기죠. 핵을 뺏는 것보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는 것이 미국한테 노골적인 적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핵무장 허용 뭐 미국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들 경우에 막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묵인을 하겠다 그런 그렇죠. 의미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국,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네. 북한 핵의 전술적 가치는 줄어듭니까? 이제 북한 핵보다도 뭐 중국 핵이 무력화되겠죠. 네. 그 핵은 핵으로 보통 무력화시킵니다. 그 핵 전략 이론은 핵무기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는 거로 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아직까지 그 유명한 핵 전략 이론인 공포의 균형이거든요. 네. 밸런스 오브 호러. 밸런스 오브 테러라고 밸런스 오브 얘기합니다. 테러. 네. 그러니까 서로 무서워서 서로 못 싸우는데 그래서 그 옛날에 그 MAD라는 그 이론 그 대문자로 MAD라고 쓰면 이제 미쳤다 그런 뜻이 되는데 네.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서로 소련과 미국이 서로 같이 다 죽어요. 죽는 게 100%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안 나는 그런 상태인데 그 키신저 박사가 그 옛날에 나온 핵전략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한 거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이웃 나라들하고 무언의 불가침 협정을 맺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핵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저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학자인데 우리가 그 우리나라 옆에 너무 강대국들이 많은데 뭐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동북아라는 이 강대국 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 핵무장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 도와줄 경우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스스로 사는 방법으로서 핵무장도 능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편이죠. 근데 그 논리적으로 뭐 키신저 박사 말 보면은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 그는 핵무기의 그 속성을 정확히 설명한 거라고 저는 본질을 봅니다. 정확하게 통찰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타이완도 핵무장 불가피하지 그거 않습니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핵무기에 관련된 국제 정치론은 이 다른 이론하고 달리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이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핵 전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핵무장 한 나라가 100나라가 된 적도 없거든요. 지금 뭐 핵무장 한 나라가 이제 다 해봤자 7, 8나라 뭐 아니라고는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해서 한 8나라 되는데 그 미국의 케네스 월츠라는 아주 그 참 대단한 학자가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한 축을 이루는 학자인데 그분이 쓴 그 논문 중에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핵을 다 가지는 게 차라리 좋은 세상이 되겠다. 그 more would be better. 모든 나라가 핵을 다 가지면 서로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평화적일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논리도 있거든요. 아주 역설적이지만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 지금 아마 미국하고 소련이 핵무장을 서로 안 했다 그러면은 냉전이 평화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마 3차 대전 네. 했겠죠. 지금 소련이 망하고 미국이 패권국이 되는 그 과정은 옛날 같으면은 대전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서로 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지 못하고 이제 그냥 게임이 끝난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핵무기의 효용을 또 우리가 그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학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북한 문제죠.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한국을 위협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핵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핵 우산인데 그냥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우리가 트럼프 같은 그런 언급이 나온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카터 대통령 그때는 1970년대인데 한참 냉전이 심하고 뭐 그때 지금보다 한반도 상황이 뭐 하나도 더 좋지 않은 때인데 그때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서 경선할 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공약의 제일 앞에다 내세웠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국가인데 미국은 독재 국가를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독재 국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거꾸로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을 보면은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김일성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 같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때. 퇴임 이후의 행보도 그렇죠. 그렇게 네. 퇴임 이후에도 물론 그렇게 그렇고 보입니다. 네. 제가 그 조금 좀 충격받은 거는 한 2, 3년 전에 그 아틀란타를 갔다가
이 카터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갔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김일성하고 찍은 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버보다 더 큰 사진을 걸어놨는데 퇴임 이후에 찍은 거죠. 거기 아무리 봐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한국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차라리 북한에 더 선호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그냥 막말로 한 것이라기보다도 지금 미국이 21세기에 진짜 그 패권국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새 그 미국 사람들이 더 좀 기분 느긋해하는 것은 석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련이라는 그 대적은 없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소련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국으로 막 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은 그렇죠.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되는 걸 보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 경제는 미국식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소련과 같은 그런 대적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미국 사람도 많은 판국에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확 높지가 않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기분이 좀 안심이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하에서 그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절대로 독일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는 입에 꺼내질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 때. 왜냐하면은 독일하고 일본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소련이나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한테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독일, 일본 얘기 막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이 자기 혼자 세계에서 초강대국인 패권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꼭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그 가정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은 북한 핵에 맞설 수 있는 대응 무기는 핵무기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 핵전략 이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야 그러면 민족이 공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겁니다. 미국, 소련이라는 나라가 핵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전쟁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도 뭐 전쟁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 민족은 열등하기 때문에 핵을 가지면은 핵전쟁이 나서 다 죽는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하자가 있는 주장이죠. 자기 비하네요. 그렇죠. 우리도 핵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진국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미국 책들 보면은 이제 후진국들이 핵을 만들면 서로 다 싸우다 다 죽는다는 식으로 썼는데, 그는 자기네들은 인간적으로 우수하고 합리적이고, 뭐 그렇지 않은 나라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고,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서로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이죠.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에 한국을 아무 때나 그 위협을 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 같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위협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그 북한한테 지는 거죠. 굴종이죠.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중국은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것은 중국이 그럼 뭐 우리가 핵 개발하는 건 우리의 독립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은 핵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우리도 좌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뭐 중국이 이제 우리 핵 개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그 사드 갖다 놓는 것도 좌시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그건 뭐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해코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은 뭐 공격용이라기보다도 핵무기 그 자체가 쓰지 않음으로써 효용을 찾는 무기입니다. 그거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용인 내지 묵인한다면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 빠른 시일 안에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뭐 저는 뭐 그 핵과학자는 아닌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이제 그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핵공학자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국가가 허락하고 그 사회가 허락을 하면은 2년 정도면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그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신문에 1년 반이면은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즉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만들어 장착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사를 뭐 본 적이 있는데 뭐 맞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 종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예.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뭐 트럼프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죠, 당연히. 이제 그렇겠군요. 그러면 브리핑 네. 받아보고 그리고 뉴욕 타임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군이 전 세계에 나가 있다는 것이 미국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한 말이다라는 네. 것인데 이제 카터 대통령도 한국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거를 대선 공약으로 걸고서 했는데 결국은 뭐 다 그 공약이 취소된 겁니다, 원천적으로. 네. 그래서 뭐 취소 선언까지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저희가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증강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병력을 늘린다 해도 핵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 그게 이 이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군요. 핵 전쟁이 딱 첫 번째 핵무기가 터진 날 그때 그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전략 이론가가 신문을 딱 봤습니다. 그 뉴욕에서 이제 신문을 보는데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지다라는 이 대문짝만한 걸 보고서 1945년 그쵸? 8월. 네. 8월 6일이죠. 네. 그날 그 사람이 버나드 브로디라는 학자가 이제 내가 아직까지 알고 있던 전략 이론은 다 못 쓰는 이론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1946년에 이제 책을 한 권 내는데 그 책의 제목이 Absolute Weapon, 그러니까 절대 무기입니다. 절대 무기. 그리고 아직까지의 전략 이론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였거든요. 네.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인데 이제 핵시대의 전략 이론은 어떻게 전쟁을 막느냐가 되었다 하는 네. 그런 얘기인데 핵무기를 만들면은 다 싸워서 다 죽는 게 아니라 조금 위험하지만은 전쟁을 막는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방안도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평화가 오게 되면은 그때 핵을 서로 없앨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을 좀 더 진지한 맥락에서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온 거로군요. 요즘 그 핵에 대해서 벌써 몇 년 전에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들이야 뭐 이제 이렇게 잘 모른다 하지만은 그래도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한 60-70% 정도는 항상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북한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뭐 북한만 안 그렇다면 핵무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으로부터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 국제적인 맥락에서 또 국내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문제점, 대안 등등을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이제 경제 쪽으로 뭐 돈 벌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뭐 돈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미군이 여기서 쓰는 경상경비의 40%를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를 대고 있는데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좀 덜 내는 거군요. 그렇죠. 일본보다. 일본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조 8천억 원 정도를 된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상비가 이제 일본에 있는 미군이 더 많으니까 해군도 아무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일본은 절반이고 우리는 9천 몇백억 정도 됩니다. 한국 네. 돈으로. 근데 이제 우리 경우에는 몇 퍼센트 내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다 내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다 내라 그러는데 다 내라 그러면은 일본은 뭐 미국이 보기에 우리는 그래도 한미 합동 훈련도 같이 하고 그 월남 전쟁에 같이 가서 같이 전쟁도 했고 네. 그래서 일본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일본은 뭐 지금 군대도 없고 뭐 미국을 전혀 안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헌법상 해외 파병이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일본 경우는 다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뭐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론이 외교 정책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방금 월남전 얘기하셨는데 월남전은 이제 남월남 그렇죠. 남베트남. 네. 남베트남에 미국을 제외하고 16개국의 인가가 파병을 했죠. 아니 16개국은 안 되고 그때는 7개국. 7개국. 근데 그 중에서 네. 나머지는 뭐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뭐 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이런 데가 이제 파병을 했는데 한국은 뭐 5만 명 정도 파병을 했으니까 미국하고 거의- 한국군이죠. 거의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군하고 나머지 다 치면은 한국군이 오히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이제 존슨 대통령 때인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전략이 있는 것이죠. 그 미국이 뭐 52만 명까지 있었으니까 미국이 자꾸 급하니까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군을 월남으로 빼고 네.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빼게 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간 것이죠. 그건 뭐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나중에 미국이 이 점을 네. 두고두고 좀 높이 평가한 면이 없지 않아 그러면 있습니다. 한국이 도와줬다는 그러니까 함께 싸웠다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서로 네. 그러니까 나한테 덤볐다 하는 거하고 나와 함께 싸웠다는 거는 얘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함께 싸운 나라죠. 그 지금이 미국 그 여기 장군들 뭐 여기 와 있는 그 미군들이 무슨 뭐 모든 모임에서 한국말로 맨 마지막에 같이 갑시다 그럽니다. 네. 뭐 영어로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하는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동맹이라는 것도 되고 이 역사적으로 함께 싸운 나라라는 그런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는 한 수 말하자면은 그렇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렇죠. 면이 함께 있는 싸운 거거든요. 네. 친구가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아주 똑똑한 나라고 부자 나라고 그리고 그레이트 컨트리라는 말도 써요. 네. 그거는 뭐 이제 우리를 뭐 경멸하거나 무시한다기보다도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뭐 이제 자기가 되면은 딜을 잘해가지고 지금 돈 재정 적자 많이 나는데 그런 거 많이 줄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